지금 이 순간 수도권에 아파트 두 채 이상을 가진 분들의 통장 시계가 멈춰서고 있습니다. 4월 17일, 바로 내일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전면 차단하는 초강수 규제를 시행합니다. 이건 예고가 아닙니다. 이미 발효된 현실입니다. 갚을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라. 정부가 대놓고 시장에 던진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규제 뒤에 숨어 있는 더 큰 역설이 있습니다. 정부는 매물을 끌어내 집값을 잡으려 하지만 공급 쪽은 이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고작 4,165가구입니다. 1년 전 4만 6천 가구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수요를 누르면서 공급도 말라버린 이 이중 함정, 오늘 그 실체를 해부합니다. 먼저 4.17 규제의 정확한 내용부터 짚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수도권 또는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만기가 돌아와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상환하든지 집을 팔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시장에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3년 만기 후 1년씩 자동 연장. 다주택자들이 레버리지를 무기 삼아 매물을 잠가두고 버틸 수 있었던 핵심 고리였습니다. 정부는 바로 그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막는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는 역대 어떤 대책보다 직접적입니다. 규제 대상은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두 채 이상 보유, 수도권 또는 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 그리고 2026년 4월 17일 이후 만기 도래. 세 가지 모두 해당하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예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임차인이 실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는 연장이 허용됩니다. 어린이집 운영, 준공 후 미분양, 인구 감소 지역 주택도 보유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무조건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어야 하고 임차인이 실제 거주 중임을 금융기관에 입증해야 합니다. 규제 회피 경로도 모두 막혔습니다. 같은 은행 내 자행 대환도 안 됩니다. 타 은행으로 갈아타기도 불가능합니다. 증액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냉혹한 대목은 이겁니다. 집을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서 매각이 지연된다고 해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거나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제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물량을 시장에 풀 수 있을까요? 금융당국의 추산을 보면 다주택자 만기 일시 상환 주담대는 약 1만 7천 가구, 잔액 기준 4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은 약 1만 2천 가구, 2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규제를 포함해 연내 약 1만 가구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숫자만 보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체 재고가 약 170만 가구임을 감안하면 1만 가구는 0.6%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이 규제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집하라는 신호를 이렇게 강하게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이 신호의 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반대쪽에서는 공급이 무너지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이 두 신호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진짜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제 공급 쪽을 보겠습니다. 수치가 너무 극단적이라 처음 보시면 오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4,165가구입니다. 서울 적정 공급량은 통상 연 4만 가구로 봅니다. 4,165가구는 그것의 10분의 1입니다. 서울시 공식 자료 기준으로 올해 24,462가구가 입주한다는 수치도 있지만 이 역시 연평균 대비 절반에 못 미칩니다. 왜 이렇게까지 줄었을까요? 표면적 이유는 착공 부진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착공이 크게 감소했고 그 여파가 2026년 입주 물량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공 부진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건설 원가의 폭등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6년 2월 건설 공사비 지수는 133.69를 기록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에 더해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유가와 나프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레미콘, 방수제 같은 기초자재의 납기 지연도 현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 재건축 현장의 사례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현대건설이 마천 4구역 재개발 조합에 요청한 도급 공사비는 3,834억 원에서 6,733억 원으로 약 2,900억 원이 들었습니다. 3.3제곱미터당 공사비가 584만 원에서 959만 원으로 64%나 뛴 겁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이 공사비 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분양가가 폭등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사가 멈춥니다. 현장 곳곳에서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그 결과가 바로 입주 물량 급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서울 입주 물량의 약 20%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나옵니다. 정비사업 현장의 공사비 갈등은 공급 전반을 흔드는 뇌관입니다. 미래 공급도 불안합니다. 2025년 전국 민간 아파트 신규 분양은 11만 6,213채로 전년 대비 23.8% 감소했습니다. 2016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분양 후 23년이 지나야 입주가 이루어지니 이건 2027년, 2028년 공급 부족을 지금 이미 예고하는 수치입니다. 서울만 따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서울의 최근 5년 신규 분양은 3만 2,230채로 직전 5년 7만 877에 45.5%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급 기반 자체가 반토막 났다는 뜻입니다. 공급 절벽의 파장은 전세 시장에서 먼저 감지됩니다. 서울 전세 매물은 현재 약 2만 3,828건으로 1년 전 3만 2,295건과 비교해 26.3% 줄었습니다. 매물이 줄면 가격이 오릅니다. 이미 곳곳에서 전세 신고가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조적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17년 정부가 장기 일반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하며 공급했던 8년 의무 임대 물량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말소됩니다. 올해만 서울에서 22,822가구가 임대 의무 기간을 마칩니다. 이 물량들은 그동안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공급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재계약 대신 매도나 월세 전환을 선택하면 저렴한 전세 공급이 한꺼번에 시장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신규 입주 감소, 전세 매물 감소, 임대 등록 물량 말소, 세 가지 공급 압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 전세 시장이 처한 삼중고입니다. 이쯤에서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로 매물을 끌어내 집값을 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 매물이 충분히 나오지 않고 공급은 계속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규제가 제대로 작동해 매물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물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공급 절벽만 부각되면서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논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규제 의도대로 매물이 출회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만기가 도래한 다주택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급매를 내놓고 무주택자들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갭투자 완화 혜택을 활용해 이를 흡수합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서울 외곽이나 중저가 시장에서 매물이 늘고 가격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이 경로가 작동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매물을 받아줄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급매로 나온 집을 살 만한 가격 메리트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두 조건 모두 불안합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돼 있고 DSR 규제로 실질 대출 한도는 더 낮아졌습니다. 매물이 나와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 경로는 규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현실 데이터는 이 경로를 더 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대출 구조를 들여다보면 만기 연장이 막힌다고 해서 곧바로 매물이 쏟아지기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 종료일까지 버틸 수 있고 법인이나 임대사업자들은 절차가 복잡해 즉각적인 매도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규제 대상 물량 자체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올해 만기 도래 물량 1만 2천 가구 중 세입자가 있는 경우를 빼면 실질적인 강제 매도 압력은 수천 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공급 절벽은 구조적입니다. 단기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설 원가가 하루아침에 내려가지 않고 정비사업 현장의 공사비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 경로에서는 전세가 먼저 오르고 매매가가 뒤따르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특히 소형 아파트, 역세권, 학군지 같은 실수요 밀집 지역에서 체감 상승폭이 클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패턴은 반복됐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공급 부족과 전세 폭등이 결국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졌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각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산 상황별로 나눠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분들입니다. 만기 도래 일정을 지금 당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기가 내년 이후라면 아직 여유가 있지만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온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해 임대차 계약서 제출 등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챙겨두십시오. 4월 1일 기준 유효한 계약서가 없으면 예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도 금융기관이 확인합니다. 현금 흐름이 탄탄한 분들이라면 이 규제를 오히려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급매로 나오는 물건이 있다면 무주택자로서 한시적 갭 투자 완화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이 열려 있습니다. 단,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1주택자 분들에게는 이 상황이 다르게 읽힙니다. 전세 시장이 불안해진다는 건 전월세 갱신 시 협상력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시세를 꼼꼼히 체크하시고 계약 종료 최소 6개월 전에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가장 복잡한 국면입니다. 매물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전략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진입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공급 절벽이 심화되면 34년 뒤에는 지금보다 선택지가 훨씬 좁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기보다 5년, 10년 후에 수급 구조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정보 없이 서두르는 것과 판단을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두 극단 모두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4.17 규제는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미 투기성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도 검토 중입니다. 신용대출 한도 추가 축소,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 등이 다음 카드로 거론됩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정비사업 확산화, 공공택지 확보, 인허가 절차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들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즉, 정책 효과와 공급 회복 사이에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그 간극이 지금의 시장 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4.17 규제는 다주택자의 레버리지 관행을 끊으려는 가장 강력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규제만으로 집값이 잡히려면 충분한 매물과 충분한 수요가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지금 그 조건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공급 절벽은 현실이고 수요 압박은 구조적입니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규제의 의도가 아니라 데이터의 방향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부동산 경제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이클을 선점하십시오.